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까지 받아야 할 무상은 아닌 것 같은데, 첫날이죠? 첫날이 그 첫 수업이고, 그 자료 하나 받으신 거 있어요? 예, 교재는 잠시 볼 거고, 첫 시간이니까, 그 공부를 어떻게 방향을 잘 잡을 건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예, 어차피 이제 시험은 언제 봐요? 여러분이 공개 설명회 아마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데, 1년 뒤에 봅니다.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1년 준비 기간이죠. 사실은 그러면 1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1년이고 실제로 이제 학원 수업 듣고 댁에 돌아가셔서 내 공부할 시간은 따져보고 한다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시면 되게 이제 11월, 12월은 수업을 어떻게 들으세요? 이제 4과목밖에 안 하죠. 그럼 이제 1월 달부터는 전 과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럼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말에 시간이 날까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본다면 공부를 좀 정확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계획도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여유 있게 뭐 준비를 할 상황은 아니다. 시간이 예를 들면 이제 여름 정도 되면 지쳐요. 그럼 여름 정도 내내 좀 미리미리 좀 해둘 공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도 좀 먼저 보고요. 공부를 어떻게 방향을 잘 잡고 갈 건지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그 오늘 과목이 부동산학개론이죠. 예, 저는 신관식이라고 합니다. 잘 안내해 드릴게요. 잘해 드릴 테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 수업을 하기 앞서서요. 시험에 좀 패턴을 좀 여러분이 민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게 30회 시험이죠? 그렇습니까? 예, 30회 공유 중에서 시험이에요. 올해 29회였고, 그러면 1차 과목이 이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과목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 예. 또 한 가지 과목이 뭡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2차 과목이 대충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시법이라고 해요. 공시법이죠.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뭐 차후에 이제 공부로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과목의 내용들을 보면 학개론만 빼고는 이게 법이잖아요. 전부 다 법 과목입니다.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법 과목인데 법 과목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나중에 이제 관련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법 관련된 조문들이 있어요. 그 조문들을 풀어서 법대로 공부를 합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상식이 잘못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으로 하시면 시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법 과목 법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건데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목은 그대로 읽으면 부동산 학입니다. 학문인데 개론은 대충 논한다라는 거 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미리 좀 보고 가면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라는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학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학.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재무관리 내용도 나옵니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산수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일부는 재정학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죠.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학문이 재정학입니다. 여기다가 뭐 금융,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감정평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한 게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과목의 성격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수학적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산수도 좀 풀어야 돼요. 이 문제가.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최근에 우리 시험 패턴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차가 어렵다고 해요? 2차가 어렵다고 해요? 2차가 어렵다. 1차가 어렵다. 반반인데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최근에 한 5년 동안 25회부터 29회까지의 시험은 1차 시험은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뭐 죽어라고 시험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전년도 24회 전까지로 가면 1차, 한 해가 1차가 어렵고 한 해가 2차가 어렵고 이게 돌아가면서 어려웠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이게 트렌드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차 시험은 기본기만 충실히 하시면 합격할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60점 이상 맞게 해주는 건데 2차에서 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조금 견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시험은 1차 시험 정도는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고득점은 아니어도 몇 점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60점 맞으면 돼요. 그 정도 맞기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을 해서 1년 내내 쭉쭉 공부를 계속해서 해가신 분이 있고요. 여러분과 달리 3월 달에 오신 분도 있고 7월 달에 공부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공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합격할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들어봤다시피 그 공부가 어렵다 이런 것도 있는 건데요. 공부 양이 많습니다. 공부 양이 많기 때문에 자칫 그 학원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그러면 시간은 금방 간다. 남아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년 준비 기간이 다가 아니라는 거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개론을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다만은 1차 과목의 비중은 이렇게 좀 하세요. 6대 4의 비중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민법을 잘 해두면 중개사 법령에 그리고 공시법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기초가 가장되는 게 민법이라는 과목인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다 균형적으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초를 닦아낼 학문이 뭐라는 얘기? 민법이라는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결론은 이게 이제 그 학문적인 표현이 나오긴 하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활 상식으로서 대시를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원서조수만 하고 시험 보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맨바닥에 헤딩한다 이렇게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않고 시험을 보게 되면 민법은 거의 10중 8구 8개 9개 맞아요. 몇 문제 나오는데? 40문제. 그러면 객관식 오지선다기 때문에 한 번으로 다 찍어도 몇 개는 맞는 거예요? 8개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안 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학계로는 되게 공부 안 하고 시험 보신 분들도 18개, 19개 맞아요. 몇 개 중에서요? 40문제죠. 그럼 왜 얘기 나오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부동산학계로 오늘 죽 써도 50점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근데 왜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시험에 과락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몇 개? 16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런 경우가 되냐면 이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분 안에 몇 문제 풀어야 돼요? 80문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 몰아서 열심히 풀다 보니까 시간이 60분이 넘어갔답니다. 그럼 남는 시간 40분이죠. 그럼 나머지 읽을 때는 그게 급하게 되면 10분 남았습니다 하면 문제를 읽는 게 아니에요. 하얀 건 종이에 까만 글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잘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죠.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40문제를 다 읽어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좁게 있게 되면.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러더러 그 문제 중에는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40문제 중에 일정한 기준은 있어요. 난이도를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서 보면 대개 상급을 30%, 하급을 30%, 중급을 40% 이렇게 내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상급은 전부 날려버리고 중하급만 해결해도 합격은 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인 겁니다. 그건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중하급 문제도 틀려버리면 본인에게 뭐가 돼요? 상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설프게 어려운 거 다 던져버리고 쉬운 것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균형적으로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한 건데 시험장에 가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요하는 문제라고 하면 과감하게 지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말리게 되면 시간 쫓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시험장 가서 이변이 없는 이상, 본인이 당황하지 않는 이상, 개론은 50점 밑으로 내려갈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신 분도 점수는 맞는데 공부를 1년 동안 해가지고 50점을 못 맞는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수치고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개론 공부를 너무 깊게 하지 않더라도 6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법은 그렇지 않으면
점수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만, 사람만 차이는 있어요. 경제학, 경영학과 뭐 학생들이나 그쪽에 일을 했던 분들이라면, 혹은 뭐 금융계통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이게 은행 공부하신 분 중에는 은행 지정전 출신도 계신데고요. 증권회사 직원도 있고 보험회사 직원도 있어요. 그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이 편합니다. 아주 편하게 대응하고. 그럼 그래주면 나는 이때까지 남편 뒷바라지하다가 인생을 다 보냈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에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론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건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60점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개론을 2달 동안 준비했던 민법은 4달을 준비하셔야 돼.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라는 게 뭐냐면 2달 딱 공부하고 공부가 완성이 되나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게 돼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해하고 내가 숙지하고 외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 실수라는 게 뭐냐면 되게 한 6, 7월 되면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돼가고 완성이 돼가는 거니까 나 혼자 공부 좀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학원 안 나와요. 그럼 댁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학원에 공부하는 공부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하시면 마시라. 그러니까 기비싼 수학료 내놓고 왜 학원을 안 나와요? 제가 저는 참 그 현장에 수업을 하는 강사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빨이 막 빠져 여기 아직 계신 분들이 나중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인 공부한다고.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라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이 처음에 딱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 이해를 하고 내가 알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시험장의 실력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결석하지 않는 것이 합격에 꼭 하는 방법이다라고 당부드리도록 합니다. 2차 과목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세요. 비중을 나중에 수업이 진행이 되면 크게 보면 5대5로 하셔야 됩니다. 1차, 2차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근의 시험 경향은 2차가 난이도가 상당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난이도 올라갔으니까 그 패턴을 모르고 가시게 되면 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실패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1차만 합격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 2차만 준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공부 몇 년 하는 게 꼴이 돼요? 3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차 같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1차만 합격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 2차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학원 나오는 시간 다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1차 합격생만 2만 1,000명이 넘었어요. 작년에. 그럼 올해 그러면 그 수가 다 응시는 안 했을 건데 최근 한 16,000명 정도 응시했다 치고요. 2차만 하신 분들이. 그럼 다 합격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결과를 끌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2차 합격생들이. 2차 한 절반 정도는 미역국을 드신 것 같아. 난이도를 높인 것도 있는 거고요.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된 문제의 유형 다른 파트에서 시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출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또 판정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5년 동안 계속해서 2차에서 계속 물을 먹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부의 비중은 5대5 이렇게 비중을 두시되 1차 과목은 민법의 6, 개론은 4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처음에 이 방향을 잘못 잡고 가면 공부하긴 한 것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량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기본서만 나중에 받으시면 한 권당 과목당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요. 6과목이 몇 페이지? 7, 6, 42. 되게 4,000페이지 분량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량이 매일 나와서 수업도 뭐 듣기도 하는 건데 본인이 공부할 시간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문제는 책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겁니다. 과목별로 그러면 분명히 중요한 파트가 있고 조금 소홀히 할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논리로 풀어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암기하고 숙지할 것들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체크만 해두고 그런 것들은 시험 목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건데 되게 그런 부분을 많이 소홀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략으로 잘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사후에 또 이런 언급을 합니다만 그 중간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출판사별로
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요, 모의고사를. 그럼 이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면 이 시험 볼 건데요. 알고 갈 건 뭐냐면 그 대다수 시험 문제들이 여러분의 공수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그러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다고 하면 3월 달까지 공부의 또 수준을 맞춰 시험을 내는 게 되게 아니에요. 되게 그냥 그 무시해버리고 공부 2학년, 3학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범위에 대해서 공부 안 한까지 막 시험을 내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있어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별로 기분도 안 좋다? 그럼 공부를 내가 잘못하고 있나? 또 방향이 틀어진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세요. 이건 시간 안에 시간 배분 훈련하는 겁니다. 마케팅 하는 건, 연습하는 건데, 문제 이런 얘기, 7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봤어요. 그러면 시험이 이제 한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남았는데, 개론을 45점 맞았다고 합시다. 민법은 50점 맞았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 점수로 그러면, 그럼 4개월 남고 이 점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분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올해 힘들겠구나. 그러면 2차는 포기하고 1차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모의고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내는 것도 아닌 거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개의치 말고요. 이 아무 쓸데없는 사실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훈련한다라고 하셔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다른 학원은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전국 모의고사 9월 달까지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35점, 45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개론을. 그 민법은 불을 보도 뻔한 얘기고. 그러면 몇 개 맞았다는 얘기? 40점이었으면 16개 맞았죠. 절반도 못 맞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공부가 이제 부족하다, 자꾸 불안한 거 점수가 이래지면, 무시하시라 그랬어요. 무시하시고, 해왔던 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분. 그럼 이분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이분 합격했어요, 이분. 몇 개 맞았을 것 같아요? 27개 맞았어요. 67점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공부가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리 처음에 딱 마지막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훈련의 과정일 뿐이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5대 빵을 몇 번 당했어요? 몇 번 당했잖아요. 본 시험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뭐 비교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거 개의치 말고 꾸준하게 밀고 나간다. 판단은 사실은 9월 달에도 돼요. 9월 달에. 9월 달에 들어가셔서 내가 정 안 되겠으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집안에 복잡한 우환도 생기고 내 건강이 나빠지면 공부를 소홀할 거 아닙니까? 가장 잘하는 건 본인이에요, 본인. 선생님 말들을 이해를 못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1차만 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근데 이해를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9월, 10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9월, 10월에 공부했던 게 다 시험장에 써먹는 내용인 거니까 얼마나 반복해서 눈에 익혀두고 기억 속에 남겨놓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시려면 초기에 이렇게 6대4의 비율로 1, 2차는 5대5의 비율로 하시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자꾸 이해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체크만 해두시고 더러더러 암기 일을 할 게 있기도 할 건데요. 2차 과목도 제가 느끼기는 다른 선생님들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2차 과목도 암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험 문제는 이미 지났다. 이해하는 것이 주우선이다라고 당부드리고 반복해서 보는 것이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말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방향을 좀 잘 잡고 가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개론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좀 학문들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 공부했던 게 재정, 여기 금융, 경영학이 저게 접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목의 성격이 차이가 있고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격에 관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수년 전과 최근의 상황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요즘에 좀 부동산이 좀 잠잠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사모님 뭐 처음 나오셨는데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마음이 본인. 내 마음이. 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어떠세요? 그래요? 선생님은요? 다 그러네, 세 분이. 아닌 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자기 마음의 위치마다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험에 물어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은 건데 물어보는 양상 패턴이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개론을 공부할 때는 동적인 관점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못 알고 가는 게 뭐냐면 기출된 문제만 잘 보면 합격한다.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자 1회부터 29회까지 이것만 달달달 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기는 일회성 문제도 있어요. 한 번 나오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왔던 게 반복이 돼서 나온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과 없이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것은 합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보시면 45점, 50점 정도까지만 이게 한계예요, 한계. 한계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상 못 치고 나가는 거니까 다른 과목과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법 과목은 법 테두리 내에서 법 용어를 학자들마다 출제자마다 달리 쓸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부동산 학기론이. 학문이니까 학자마다 전부 달라요. 쓰는 용어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 걸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개론 공부할 때는 철저히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 정리가 안 되면 논리가 전개가 안 됩니다. 용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에 쓰는 용어를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로 바꿔 쓰는 것이니까 시험에 동의어를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의어를 굉장히 많거든요. 동의어를 여러분 인지를 하고 가셔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이자율이라는 말을 풀어봅시다. 이자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눈이 뻥 찌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럼 동의어로 쓰면 뭐예요? 두 글자로 동의어로 쓰면 금리입니다. 금리. 이제 금리의 그럼 의미가 뭐예요?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풀어가면 돈의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돈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활에 쓰는 용어를 시험에 쓰는 용어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 용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용어 정리가 돼줘야만이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경제학, 경영학, 재정학 이쪽 파트의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합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공부를 하는 건데요. 철저히 이해 위주로 가요. 이제 공부를 경험 있으신 분들이 하더라도요. 나 공부 경험 해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바다에 뛰어드시면 부동산 학계로 암기 백선 이런 게 막 나와요.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외워봐도 써먹을 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기 숙지할 게 있긴 하나 시험장에서 발상하면 되는 것이고요. 암기 위주로 공부 해결 안 된다. 그 문제는 뭐냐면 네가 이걸 외웠냐라는 게 만족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써먹을 데가 없는 건데 그래서 철저히 유의 위주로 공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이제 기출된 문제 이제 기출된 문제에도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면 기출된 문제 정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문제를 푸는 것은 본인에게 플러스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가야 문제를 푸는 대응이 되는 거예요. 당부로 드리는 거니까 미리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라래. 그러니까 공부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론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문제를 풀리겠어요? 안 풀린다.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어떠냐면 이걸 끼워 맞히기로 풀어요. 끼워 맞히기 식으로. 본인 주관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패턴을 바꿔내면 태형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 기본 개념과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게 완성이 되면 기출문제를 접근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줘야 이제 이렇게 가지고 30회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응용해서 준비를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봤을 건데 부동산 학기론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는 최근에 한 거의 11문제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올해는 물론 9문제를 물어봤습니다만은 이 계산 문제 다 해결 안 돼요. 최소한 2-3개 정도라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가끔 있긴 한데요. 대부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산 문제를 묻는 것은 계산 능력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계산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으로 묻는 문제를 지문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고 지문으로 물어보는 것을 다시 계산 문제로 묻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유의할 건 뭐냐면 다른 과목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전년도 29회에 기출되었던 학계원 문제는 30회 가면 단 하나 지문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29회 기출문제 열심히 보도 시험장에 써먹을 때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연결되는 것들을 시험에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정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2-3문제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1분짜리 1분 30초짜리 뭐 그 이상 안 넘어가요.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 가능해요. 올해 계산 문제 좀 독특한 건 뭐였냐면요. 한 문제 안에 계산 과정을 2번, 3번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스 안에다가요. 그냥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박스 안에다 이제 가 항목 해가지고요. 1 더하기 3은 얼마예요? 4. 그럼 답 하나 해결하면 되잖아요. 또 있어요, 문제가. 4 더하기 7 이렇게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계산을 2번, 3번 해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근의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죽을 써라 하고 죽어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걸리게 해서 문제를 못 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풀겠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들이 된 얘기인 거니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공부가 이게 안 돼 있는데 이게 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5월, 6월달 가게 되면 이 정도가 출제되고 이 정도 산수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7, 8월에 진행되면 문제풀이 때는 이제 본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시간 안에 해결할 시간 봅시다. 자, 댁에 가서요 5분 안에 한 문제를 푸는 것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시험장에 5분 걸려서 푸는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과감하게 던지는 겁니다. 던져내고 나중에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2-3문제 정도만 준비를 한다. 이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몇 개는 맞는다고.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몇 개 맞아요? 19개 맞아요. 아니, 그냥 뻥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의 성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기본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개론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차후 공부를 합니다만 처음에 공부했던 게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끝까지 갈 건데 개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파트가 달라버린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게 뒤에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지 않는 것인 거니까 좀 구분해서 우리 공부를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겁니다. 자, 자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읽어보실 내용이고요. 거기 목차 있어요. 1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론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1페이지 목차 보시면 29에 출제 영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표 있어요. 표 보시면 표면 밑에 그래서 왼쪽에 그 부동산 자료 받으신 거 있을 건데 총론부터 맨 끝에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죠. 총 8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자료 있습니다. 8편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미리 하고 간 거 공부가 있고 나중에 할 공부가 있다. 그걸 좀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총 8편 되어 있는데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칸에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가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맨 아래 가시면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어보겠습니다. 경제론부터 개발 및 관리론까지. 이 편의상 이제 부동산학 강론이라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논한다고 해서 강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론 되어 있는데요. 그럼 2편부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2편이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파트가 3편이 되어 있는데 3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는 너무 포괄적이고요.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시장을 한번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시장이 뭐예요? 하면 생활에 여러분이 많이 접해요. 예. 남부시장, 전주 남부시장, 그죠? 그죠? 이제 백화점도 시장, 마트도 시장이다. 시장을 정의 한번 해볼까요? 시장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흔히 뭐라고요, 우리가? 소비자. 그렇습니까? 파려는 사람은 판매자. 그럼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수요자, 공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뭐가요? 가격이 결정되는 걸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논리적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경제 파트인데, 경제론의 첫 번째 파트가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시장이 뭐였습니까 하면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 따로 쓸 건 없고 거꾸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제 풀어놓은 게 시장인 것이고, 학자들이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을 먼저 공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다사 6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6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여기 이제 별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별표로 하시라는 얘기는 나중에 반복 학습, 복습을 해서요. 적어도 5, 6월 달에까지는 완성을 해야 할 분야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론은 복습을 해야 할 파트고, 그 논리가,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가격이다. 그럼 가격 논리도 편하게 정리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자, 수요가 늘고 공급도 늘면 거래가 늘 수 있죠. 그럼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이 쭉 연결이 되어 갑니다. 수요 공급 이론을 잘 하시면 경기 변동은 보너스예요. 그럼 그걸 또 정제화해서 표현으로 옮겨낸 게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2편, 3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 이론이다. 그럼 이제 왜 부담을 느끼려고 하냐면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그래프를 만나요. 그럼 그래프를 시험장에 그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는 능력, 해석 능력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그래프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기울기라는 걸 만나게 돼요. 경사도, 그리고 생활에 잘 안 쓰는 분수를 만나게 됩니다. 2분의 1 이렇게 있죠? 이 수식을 뭐라 분수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 건 분자, 아래 건 분모. 그러면 이제 산수값은 얼마가 됩니까? 0.5죠. 0.5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기도 이제 암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누르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은 쉽게 따라오는데 일단 40대 넘어가게 되면 뇌가 어떻게 돼?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개 가서 복습할 때는 요거 위주로 분명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해야 경기 변동 편하게 정리되는 것도 뭐예요? 시장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따져볼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 우리가 공부하는 시장 읽어보세요. 무슨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전주에 커피가 없대 합시다. 커피 물량이 부족하대요.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죠. 인근의 익산, 김제에서 커피 물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 경제제는 재화를 옮겨올 수 있어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감하시겠어요? 그럼 일반 재화 시장은 앞으로 전국적 시장이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전주 지역에 토지가 부족하고요. 땅이 없대요. 아파트가 부족하다면 익산, 김제 아파트나 토지를 가져올 수 있나요? 생각해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자세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지역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위치가 다르면 부동산 가격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시장이라는 관점으로 위치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게 입지론인데 입지론 분야는 우리 생활 속의 내용이 아니고 전부 다 외국학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별로 실익이 많이 없어요. 뭐 계산 문제 정도만 나중에 가볍게 대응하시면 되는 건데 이 관점으로만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관점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냥 경제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무슨 경제 공부한다? 부동산 경제. 그러니까 일반 경제 이론을 공부를 해요. 우리가 할 건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부동산에 접목을 했더니 부동산 수요 공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최근에 우리 뉴스 들어봤습니다. 뭐 수도권엔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조금 좀 요즘 거품이 좀 빠진다고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 여러분 전주는 어때요? 저건 남의 나라 이야기야 또. 그러니까 지역마다 상황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관점을 주식이라고는 아시죠?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그럼 이것도 주식의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주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의 가격은 뭐라고 한다? 주가다. 그럼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데 가격 결정하는 것보다 수요와 그럼 주식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부동산은 뭐냐면 지역마다 똑같다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부동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관점 공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경제 상황, 수요 공급 상황을 잘 알아야 경기 변동 앞으로는 잘 읽어내야 시장 환경을 잘 분석해야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을 사야 돼? 안 좋을 때 사야 돼? 논리는 간단해. 안 좋을 때 샀어. 좋을 때 팔아먹어야 되지. 그럼 모르는 분 다 없어요. 다 알아. 근데 지금이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또 모른다. 이게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 게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면 좋아질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 대책이 다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못 받게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누가 개입했어요? 정부가. 왜 개입했어요? 뭔가 상황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스스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편 항목이 부동산 정책론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그럼 논리가 결국 그렇잖아요. 해봅시다. 자, 여기서 공부했던 것들이 접목이 되고 그 기초가 돼서 4편까지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여기서 주목고구식으로 공부를 하고 정확한 개념 정리를 못하고 가면 뒷파트가 전부터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 3, 4편 묶어주세요. 여러분. 2, 3, 4를. 2, 3, 4가 같은 논리적 흐름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흐름은 2편을 잘 해주셔야만 3편, 4편이 편해진다. 여기서 공부했던 게 자꾸 접목이 될 거란 거라면 아시겠죠? 여기 공부한 그래프가 또 여기서 나와요. 기울기가 또 나와.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 2편의 수요 공급 파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2, 3, 4편을 시장 분석 파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시장 분석을 왜 합니까? 정책을 왜 분석합니까? 할 것은 조금 전에 한번 언급을 하고 왔습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5편으로 넘어가면 5편이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했다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의를 가볍게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는 투자하려면 부동산을 사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의 개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를 시험의 운영이라고 했어요. 전형적인 보유기간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임대한다고. 임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운영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임대가 잘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겠죠. 그럼 이제 5년 말에 부동산을
처분한다. 이제 이 과정을 우리는 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표현 바꿔볼게요. 아파트를 사서요. 임대 목적은 아니고 그냥 5년 후에 팔아먹겠다라는 것도 현장에 나가면 투자라고 보는 건데 그건 학문적으로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기라고 해요. 투기라고. 그러니까 임대 과정이 있는 경우는 뭐라고 한다? 투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은 이제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처분했다는 얘기는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흔히 뭐라고 하냐? 생활에 쓰는 표현으로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다, 시세 차익이다. 그럼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매각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 한번 읽어볼게요. 뭐 있어요? 임대료 수입이 있고 뭐가 있다? 매각대금이 또 있다. 그럼 용어를 시험장에 읽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소득이득이라고 쓰고요. 매각대금은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자, 소득이득이 뭡니까 하면 뭐라고 읽어보세요. 임대료 수입, 부동산은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는 수익이라는 얘기고요.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 차익을 뭐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자본이득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쓰는 용어로 우리가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했다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분석 내용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발표하셔야 됩니다. 절반이 계산 문제에게는 절반이 7문제가 나오면 최근에는 문제 6문제, 8문제에서 이 정도 정착이 되는 건데 절반이 계산 문제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완성 안 되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했던 게 이게 접목이 된다고요? 거의 접목 안 돼. 그러니까 다른 파트가 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잘 좀 인지를 해서 할 필요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론 파트는 어쨌든 간에 뒤에 이제 되게 짝수달의 수업이 진행이 돼요. 앞에 2, 3, 4편 등은 홀수달에 11월, 12월, 3일 이건 사원이 짝수달인 건데 이게 투자론에 좀 관심을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적어도 계산 문제 던져버려도 그럼 지문용으로 4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커버가 돼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2개 맞춰가지고 합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먹으라고 하는 데는 수요 공급 이론 물 먹으라고 시험 내요. 투자로 물 먹으라고 시험 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공부를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투자하려면 부동산은 뭐 한다 그랬죠? 한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취득한다. 그럼 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6편이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또 용어도 불편하니까 금융이 또 뭡니까 하면 풀어봅니다. 자, 자금을 융통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걸 줄여서 뭐라고 쓴 거예요? 금융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고 할 건데 주로 공부할 내용 그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금융. 그러니까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인데 그럼 저축 들은 적 있죠? 청약저축? 잘 안 물어요, 걔는. 그럼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이 관련 내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봤다. 고정금리가 뭐예요?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변동금리 금리가 변한다.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이게 내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그리고 대출 받았으면 상환해야 되죠. 매기 원금이자를 분할해서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이제 이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지문으로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파트는 개발금융입니다. 그럼 개발금융은 뭐예요? 개발업자가,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건데, 이제 부동산 관련 주식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채권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장에는 주식 채권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기본 내용을 알아야 문제가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게 하잖아요. 상장 기업이라는 표현은 들어봤어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의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를 뭐라고 한다? 상장 기업이다. 삼성카드는 상장 기업이죠. 상장 기업입니다.
그럼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가축가가 바로. 그럼 현대카드는 비상장기업입니다. 그럼 거래가 돼요? 안 돼? 안 된다. 그럼 관련 법에 의해서 상장기업은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 읽어보세요. 뭣도 발행할 수 있다. 채권도.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자기 자본이 된다고 해서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 발행했으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국채라고 표현하죠. 지방행정기관이 발행하면 지방채,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해요. 그럼 투자자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 뭐 받는다 그래요? 안 받아봐서 못 얻겠다. 예,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당 받습니다. 배당은 확정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고정적인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어요. 부채금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분금융, 부채금융으로 공부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시험에 물어보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생활 속의 내용들을 이제 시험에 물어보는 편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당부드려야 됩니다. 금융도 별표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공부 양이 많아요.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 비중 적어도 여기도 최소 5개, 많게는 9개까지 물어봤어요. 그럼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개론은 단기간에 공부가 안 되는 파트가 3가지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에 투자론, 금융론입니다. 출제 비중이 높을 뿐더러 반복 학습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만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18개 나왔어요. 올해만 따지면. 그러니까 거의 45% 50% 육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6월 달까지 공부는 나머지는 좀 소홀해도 관계가 없어요. 수업만 들으시더라도 되게 들어가시거든. 3가지 파트는 복습은 꼭 필요하다. 그럼 되게 이제 2번, 3번 수업 들으시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된다고 하세요. 정확하게 몰라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2번, 3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는 댁에 가서 그 분야는 꼭 반복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선생님들 수업하다가 이제 복습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복습하세요라는 얘기는 오늘 복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볼게요. 자, 이게 수업 과정이 2달 과정이니까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을 오늘 수업 듣고 복습을 하고 이제 가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달 뒤에 딱 아무도 없어요. 아는 게. 그게 잘못된 공부 방법이다. 그러니까 복습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복습하라는 얘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중요하다고 하고 자주 나오는 파트라면 주기적으로 점검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수업을 진행하면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이 수업은 언제 하는데요? 그럼 3월 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월 달 중순 정도 되면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야 기억석에 유지를 하고 가는 관점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 공부, 당일 복습은 아니다. 별로 실익이 없는. 하시면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시고 계획을 짜서 분명히 가야 된다라고 드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고요. 자, 7편 갑니다. 이제 7편이 이제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학교는 제일 편한 내용입니다. 난이도 되게 중하급 내용들이에요. 4문제, 5문제를 물어보는데 올해는 4문제밖에 안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개발 관리론 파트는 그러니까 수업만 듣고 가는 거고요. 7월, 8월 달에 그때 가서 이제 정리하세요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많이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괜히 해봤자 별로 실익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 뭐냐면, 보세요. 중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럼 여기도 시험을 낼 거 아닙니까? 시험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언제 잡아야 돼요? 당일날 잡아야 돼, 당일날. 근데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공부가 됐네, 안 됐네? 그 판단해가지고 시험을 포기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 여기서 시험은 내년 10월 달에, 27일 날 10월 달에 4주차에 토요일 날 볼 거니까 그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준비를 잘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모의고사 결과 가지고 일일이 할 필요 없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7편은 편하게 좀 보실 내용이고요. 그럼 2개 남았어요. 이제 8편입니다. 8편은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한다라고 해요?
감정평가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는 건데, 법에 정의하는 용어로는 시장 가치를 구한다고 하고요. 조금 의미를 좀 정확하게 쓰면 적정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공부를 합니까 하면, 감정평가 업무는 평가사가 한다 그랬잖아요. 중개사의 고유 업무는 뭐예요? 중개, 브로커입니다. 매수자, 매도자의 정보 제공하고 우수수료 받는 것인데, 왜 하는 거냐 하면 고객 상담 능력이에요. 고객을 어떻게 잘 대응할 거냐. 시장을 보는 안목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읽어보세요, 다시. 무엇과 뭐다? 수요와 공급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이 있겠죠. 너무 복잡하고 느끼실 거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금리, 이자율입니다. 레이트예요. 이자율이 오른다는 사실은,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다른 거 고려하지 마시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빌리더라도 이자 부담 늘죠? 그럼 사고 싶어도 사기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하나의 사실이 가격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사실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금리 하나만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요인들, 이게 물어볼까요,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사고로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요인이 있는 것인데 누구 말 듣고 산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오르고 내린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는 것인데 현재 내가 사가리하는 봅시다. 자, 특정 아파트 가격이 현재 4억 원에 거래되고 있대 시장에서요. 4억 원에. 그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매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떨어질 걸 보면 매수를 유보하거나 매도라는 관점으로.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닌지 누가 이야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시장에서 고평가 국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안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날마다 평가사한테 물어볼 거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필요해요.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 편승해서 추격 매수하고 추격 매도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경기가 좋아지면 아파트 가격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전부 다 행복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계피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과 하강을 뭐 하는데 반복하는 것인데 현재의 가격이 적정한 가치인가 아닌가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만 가격은 항상 적정한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등하는 가격은 다시 어떻게? 읽어보세요. 균형으로. 급락한 가격은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 관점을 갖고 계시지 못하면 결국은 돈 털리게 되겠습니다. 오를 때 계속 올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오르는 건데 그 추격 매수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리스크 요인이 커진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공부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부량은 제일 많아요. 공부량 많은 거에 비해서 6, 7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목표를 말씀드릴 건 여기는 깊게 공부를 할 문제가 아니고 3개, 4개. 계산 문제가 절반이 계산 문제예요. 그럼 3개, 4개 맞춘다라는 관점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저것 공부를 다 못하고 가기 때문에 듣고 가는 문제가 있고 반복 학습할 내용이 있는데 3개, 4개 맞춘다는 목표를 해주시면 60점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맨 위에 1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총론은 대부분 다 용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한. 그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위주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될까? 한번 보고 왔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한번 언급을 하고 왔는데요. 토지는 이동이 돼요? 안 돼요? 그 뭐라고 표현했죠? 부동성. 자, 다시. 그럼 토지는 비용 투입에서 생산이 돼요? 안 돼요? 물어봅시다. 분필은 요거 하나 만드는데 비용 원가가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00원 투입하면 이거 만들 수 있죠? 이것도 생각이 필요하시나? 여기에 비용 100원 들어간다고요? 100원 투입하면 분필 생산할 수 있죠? 분필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토지는 새만금, 매리만금 생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데 파워서 메꿨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이 안 된다?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부자고요.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전부 달라집니다. 우리 공부하는 게 일반 경제 이론이 아니고 무슨 경제예요? 부동산 경제,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목을 해서 부동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경제 이론과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일반 경제 이론을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학제적인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은 생활 속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제화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걸 이해했냐도 중요한 건데 시험을 잘 봐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 어느 과정, 1월 달부터 내년 이제 11월 달부터죠. 내년 10월 달까지 중간에 포기라는 건 없다. 포기하면 합격 안 됩니다. 포기 없이 꾸준하게 빠지 않고 나오시는 것이 합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혹여라도 공부 경험이 있어서 나는 2학년, 3학년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 공부 처음 한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가는 것인 거니까 처음 공부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절실해야 된다. 절실하지 못하면 합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하면 하고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하고 이 어째 처음 몇 년 공부한다고요? 3학년, 4학년 기본돼요. 어찌하면. 그래서 공부할 때 하시라, 할 때 하시라. 그럼 경기 전망을 여러분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그냥 느낌으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더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봅시다. 이제 현장에 나가서 중개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고객이 찾아왔어요. 정부가 규제도 많이 하고 금리도 오르고 주가 지수도 안 좋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사는 게 별로 안 좋겠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실래요? 보내실까요? 아니라는 얘기고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러면 상품이 아닌 걸 상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다. 고객도 더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공부하는 측면이 아니고 개론 공부는 여기 포인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봅시다.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부동산이 권리예요. 권리관계를 잘 분석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법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 과목이다. 공법 중요한 과목이다. 근데 규제 잘 알고 세법 잘 알고 민법을 또 잘 알면 뭐 할 거냐는 얘기. 이렇게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딱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못하면 대형통 다 뱉어내게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부, 그런 의미로 좀 접근하시면 결혼이 좀 공부가 재밌어질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드리는 얘기인 거니까 처음에는 좀 힘드실 겁니다. 적응 기간도 필요한 거고 마이크 소리도 적응 안 되고 앉아 계시면 1시간만 듣고 나머지 2시간 졸고 이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좀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가볍게 할게요. 올해는 이제 견해의 차이는데 저희가 보기 1차 시험은 그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좀 편하게 나왔어요. 뭐 계산 문제 전부 다 던져버려도 지문형 문제만 대응해도 24개 이상 다 맞는 문제다. 아무리 죽을 써든. 그러니까 시험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 결혼민법은 죽을 써서 다 떨어지세요라고 시험을 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2차 타겟을 옮겨가고 있다는 걸 예를 분명히 주지가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1차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을 잘 정리를 분명히 해줘야 그게 뿌리가 되어서 2차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1차만 합격하고 2차만 또 떨어지는 분들 많이 생깁니다. 그런 실수 또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그럼 2차만 합격한다 보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할 때 해서 꼭 합격하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지? 네. 이게 11월, 12월 달은 1시까지 대부분 끝나요. 11월, 12월은 1시 왔다 갔다 끝날 거고 1월 달부터는 그 2시 끝납니다. 거의 2시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개론, 민법, 공법은 공부량이 많아서 다른 과목은 준식 끝날 수 있는데 세 과목은 거의 2시 6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따로 없으세요. 1월 때부터는. 그러니까 수업이 다 끝나고 식사 따로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10분 쉴 겁니다. 올해는 2008년 했고, 그러니까 대개 50분 쉬고 10분 쉴 때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예. 1차 시험이 좀 이번에 좀 다른 때보다 좀 쉽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박스형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데 네. 쉬웠다는 거하고 좀 아니요. 박스형 문제 하나는 어렵게 내려는 의도는 있죠. 어렵게 내려는 의도는 있었는데 박스형 문제가 되게 15개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포함해서. 근데 우리 19개가 나왔는데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개수 문제라.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난감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이제 누구의 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시험이 이제 어쨌든 간에 1차도 뭐 쉽게 내려는 의도는 없어요.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 과정도 2번, 3번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박스형 문제를 많이 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5년 전에 시험전과 비교하면 이거 죽어라 내는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형 문제를 낸 건 왜 그러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개수를 물어봤는데 하나만 모르면 답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본 개념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문제 패턴이다. 그래서 기본기가 그렇게 약하신 분은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늦게 하신 분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기 잘 닦아가서 그래서 뭐냐면 기출문제만 외워서 안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부드리도록 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괜찮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 사항은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제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수업 쉬었다가 여기 드린 자료 있죠. 자료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시험 총평이고 공부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드리는 것이니까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쉬었다가는 책 가지고 하겠습니다.